안녕하세요. 예, 편히 쉬셔야 될 시간이신 것 같은데, 예, 저희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등부 독서 논술하고, 그리고 외고 입시, 특목고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부원장입니다. 네. 1년에 2번 이상씩은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뵈면은 늘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이번에는 어머니들께서 영상 쪽으로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많이 좀 정보를 원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외대부고는 15분 정도의 면접을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이랑 미래비전 그리고 인성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메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 질문으로 그러니까 꼬리 질문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줘서 한 15분 정도의 면접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공통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대부고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잘 쓰긴 해야지 되는데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전체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너무 힘을 주고 너무 어렵게 쓰면 질문도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했던 것을 가지고 대답을 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지 됩니다. 이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거는 실제 자기소개서 쓴 거를 가지고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고랑 외고는 경기외고를 제외하고는 공통질문 한 문항에 개별 문항이 2개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질문은 뭐 자기주도 학습 부분 하나, 인성 하나, 요 정도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보통은 5분,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뭐 4분 정도 줘서 질문 하나당 1분 30초씩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게 공통 문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모르는 문제 나오면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따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 것 같거든요. 그에 관련된 것도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일고, 김천고, 이런 자사고,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공통 질문 없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3문항 정도 나오게 되고요. 자. 동탄국제고를 지망하는 친구들이니까 학교별로만 보면 동탄국제고가 좀 인원수가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고를 가기에는 조금 아깝고 외대부고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친구들이 국제고를 좀 많이 지망하는 것 같은데 동탄국제고 그래서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부터 좀 면접이 까다로워지고 합격생들의 기준 조금 곤란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동탄국제고를 여기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불합격생이 나온 게 재작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계속 4명, 3명 정도는 보면은 다 합격을 했는데 재작년에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자신했던 친구가 그 친구도 잘 봤다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나 잘했던 친구였거든요. 수업을 조금만 들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했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붙을 것 같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불합격한 경우는 없긴 하지만 이 주위에 있는 그 국제고를 준비한 그 선생님들의 의견도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하다 라는 말씀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자기소개서에서 좀 판가름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비전에 관련해서 좀 착한 미래 비전이라든지 정답에 가까운 것들은 걸러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폼나는 미래 비전을 쓰는 게 좀 안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리더, 사회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을 하는 게, 물론 이과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쪽이나 법조계 쪽이나 외교관 쪽이나 언론 아니면 국제기구 이런 데 쪽이 조금 더 선호되는 느낌? 물론 그렇지 않은 교사를 꿈꾸는 친구도 합격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쪽은 그런 쪽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물론 면접을 잘 하기는 해야지 되겠지만 그리고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따가 그 실제를 보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템이 2개 정도, 메인 아이템이 한 2개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곤란하죠. 학생들이 내신 공부하느라 바쁘고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선행하는 거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교과랑 상관이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년쯤 전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해서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 심지어 대학 입시에서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를 앞에다 두고 가르쳐 보기, 친구들과 스터디하기 뭐 이런 게 좀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는 좀 매력적이지 않고 교과 외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고 합격했던 친구의 사례를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모의 집필 했던 거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그 외대부고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주로 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게, 왜냐면은 성적표에 바로 나오잖아요. 거의 다 A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부에 관련된 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은 좀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생기부와 연관성이 있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표 이런 거에서 주제를 뽑아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다, 내 자녀는. 대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같이 생기부를 보면서 대화를 해서 뽑아내서 쓰고는 있습니다. 절대 허위 작성은 아닙니다. 허위 작성을 하면은 뭐 큰일 나는 거고, 대리 작성이나 그런 것도 절대 안 되고, 사실 자기소개서 초기 쓸 때는 대리 작성 문의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전혀. 그리고 글도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이 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만 좀 해주고, 그럼 다시 또 친구들이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걸러지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좀 나오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아주 대표적인 질문들을 좀 해놨습니다. 면접 문제 예시를 몇 개 올려놨습니다. 공통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엔 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판단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일부 놀이공원에서 기구 이용권의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찬성 반대라는 두 가지 답이 중요하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라기보다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면 될지. 사실 어른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긴장된 순간에서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5분이거든요. 4분에서 5분. 그 시간에 대답할 수 있는 거를 메모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뽑은 것은 능력, 평등,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적 자치, 자율, 자율이라니까 영업의 자유에 관련된 거. 라고 할 수 있거든.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에 놓은 거를 기본으로는 1분 30초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래 비전에 관련해서는 언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정도. 이 친구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된 친구가 직접 받았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이 친구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수원외고를 동탄국제고를 갔거든요. 동탄국제를 갔는데, 생기부를 가져오면서 저랑 상담하기에, 저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국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감각적으로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제고를 지망하는데, 미래 비전이 한국사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맞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생기부를 좀 봤더니 학교에서 방송 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앞에 나서서 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쪽으로 잡았습니다.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소개를 썼고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 친구가 받았던 그 개별 질문이 요거였습니다. 언론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라는 거.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 재판을 통해서 사법정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인성 관련해서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는데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정도 질문들이 보편적인 질문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관련 기반을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통 제가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20명 내외이거든요. 그 중에서 3명에서 2명 정도는 합격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고는 95% 이상 합격을 하고요.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외대부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절반 정도. 4명 보면은 2명 정도 합격, 5명 보면 한 3명 정도 합격,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동탄국제고는, 3분의 2 정도, 요 정도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제 외대부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15분의 압박 면접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좀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중점을 두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사고력이 중요하죠.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제가 주제 넘는 잔소리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뭐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발표력이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중3 친구들의 면접 준비도 하고 그리고 고3 친구들의 면접 준비도 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3 친구들의 개선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솔직히 중3은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아직은 본성에 충실한 면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매년 한 명씩은 울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3은 그렇지 않아요. 고3은 어느 정도 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은 뭐 이제 거의 뭐 인생이 끝난다라는 그 절박감도 좀 있고 그래서 정말 성격 개조가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힘들 줄 알았거든요. 성격을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외대부고 3학년 올라간 친구, 전평중학교 졸업한 친구는 제가 어머니한테 2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 면접 안 된다. 공부는 되게 잘해요. 공부는 그냥 늘 전교 1, 2등 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저랑 같이 논술 수업을 1년 정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일단 안 들려요. 남자 친구였는데 일단 목소리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대답이 길면은 10초입니다. 다 단답식이에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실전 면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실전 면접을 하면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5분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질문 하나에 대해서 일단 자기가 얘기하는 처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제가 인상 쓰고 길게 해라고 그래도 20초가 안 넘어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한테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힘들 것 같다. 얘는 성향상 안 맞는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성향상 안 된다 그랬는데 어머니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내미한테. 근데 이 아들이 자기도 그걸 안다. 근데 해보겠다. 끝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불합격률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2주일 남고 이렇게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실전 면접을 2달 반 정도 했는데 2주 남기고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목소리는 똑같아요. 목소리는 이렇게 귀를 쫑긋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태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아라.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고개 이렇게 어깨 뒤로 하고. 그런데 이 친구의 장점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목소리가 톤이 높지도 않고 톤도 높이라고 하고 그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음계로 하면 톤은 라 이상으로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은 미 이하가 되면은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부터 이 톤으로 얘기를 했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그럼 너무 시끄럽겠죠. 저도 조곤조곤 얘기하거든요. ISFP. 완전 ISFP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안 고쳐졌어요. 근데 말에 신뢰가 가서 그러면은 약간 외고랑 그러니까 5분 면접이랑 15분 면접은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5분 면접은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똑똑한 척 하면 된다. 5분 동안. 5분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5분 동안 똑똑한 척 하면 된다. 근데 15분은 똑똑한 척이 안 돼요. 그야말로 밑바닥이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15분은 꽤나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거꾸로 말하면은 똑똑한 척 아니더라도 얘가 진짜 똑똑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외대국어에선. 그래가지고, 합격 가능성이 한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친구의 노력은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3월 달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A4 용지 양쪽으로 스크립트를 100장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원래 똑똑한 친구였어요. 공부도 저는 머리 좋은 놈들은 그냥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지만 저는 진짜 엉덩이로 뭉갠 스타일이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리하는 거를 3단계를 거쳐가지고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근데 실패하는 친구도 사실은 더 많죠. 그럼 이 실패하는 친구들과 성공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를 궁금해했습니다. 계속. 중3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거를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이어도 자존감이 있는 친구들은 그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긴다. 근데 말하는 데에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자존감이 낮아서인 친구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인 친구는 다른 거거든요.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격상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더라도 성격상 좀 힘든 친구들은 되게 소극적인 친구들은 좀 힘들긴 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말할 때 자기 생각에 대한 끝없는 필터링을 내부에서 해요. 말하면서 이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거든. 근데 어떻게 자신을 자신 있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잠재적 요소는 자존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학생들이 자존감과 관련해서는 그 책임은 그거는 90%는 어머니에게 있다. 10%는 학원. 못된 학원들. 그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푸시하고, 욕심을, 계속 강요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자존감이 눌려서,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나는 원래 공부 못하는 애, 나는 원래 못난 애 이런 생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3이면 완전히 늦진 않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는데 완전히 늦진 않았지만 2개월, 3개월의 면접 연습으로는 그거는 극복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중2인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좀 어린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자존감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에 내 자녀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요 이 성적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보다 무너지는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30에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공부 성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이잖아요. 압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정답이니까 교과서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좀 급하시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보시면 이걸 또 이제 실제 어머니랑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기다려주고 공부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게 하는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다 공부 떼놓치면 어떻게 해요?
때를 놓쳐도 하면 되죠. 때를 놓쳐도 좀 늦어지면 되잖아요. 1, 2년 늦어지는 게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문제는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강한 푸시를 받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졸업만 해봐라. 네. 졸업만 해라. 그러면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하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냥 시간을 뭉개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그 수준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친구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재수할 수 있겠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공부 정신을 차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늦은 감은 있죠. 그러니까 재수,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학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수는 하긴 했었어야 됐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데 나중에 약간의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는 거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주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김두식 교수님의, 제가 꼭 책 소개해 드리거든요. 김두식 교수님의,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부분 한 70페이지까지만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예. 그 교수님이 저희 학교 선배라는 것 빼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책이기도 하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왕 나왔으니까 그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견 존중해줘. 택도 없는 소리 많이 하죠. 예, 아직 사람도 아닌 것들이 예, 다 컸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거 들어주고,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네들 생각이 얼마나, 예, 어이없는지 좀 지나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을 강요하지 마시고, 조금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을 해주는 것이,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해야지 되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교회 활동이었어요. 교회에서 뭐 회장 오빠. 회장 오빠. 교회 활동을 근데 요즘에는 뭐 교회들이 뭐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학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더 교회를 보내라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예,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예, 밀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쓸 수 있어요. 머리 잘 쓰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사고력이, 예, 좋고, 머리 잘 쓰는 거를 요구하시는. 그러면은, 머리를 써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두 가지 과정에서는 머리가 스톱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학원 숙제. 예. 학원 숙제, 요즘 뭐 경쟁적으로 학원들이 사실 숙제를 좀 많이 내주거든요. 그럼 그 숙제를 하잖아요.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 숙제를 공부라고 생각해요. 깜지 써보신 적 있으시죠? 깜지. 예. 저도 볼펜 세 자루 묶어가지고 써봤어요. 그게 공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공부하는 척이죠. 공부하는 척 해가지고는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학원 숙제. 그 다음, 이건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휴대폰. 예. 이거는 머리가 스톱이 돼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영국 대학에서 뇌파 검사를 하면서 측정한 겁니다. 축구를 봤어요. 영국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본 지 15분이 지나자마자 이 적극적인 두뇌 활동, 베타파라고 하던가, 그게 뇌사인 사람과 똑같아졌답니다. 그리고 대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럼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한테 너 뭐 하냐라고 하면은 요즘
10명 중에 8명이 쉬는 시간에 뭐 하냐라고 그러면 다 핸드폰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눈도 아픈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이 나오는 게 휴대폰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억지로 하기 싫은 학원 숙제 해야지 되니까. 학원을 보내더라도 숙제 너무 많은데,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들이 좀 많이 할 그런 거에 습관이 들여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선,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휴대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라는 거 많이 아니까 그거를 협의를 해서 시간을 좀 줄여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게 제 앞에서 약간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수업의 특장점이라고 좀 써놨습니다만 사고력 훈련은 방학 뒤에 보시면 그 단계별이 있거든요. 사고력 내공 쌓기라고 있는 개강에서 여름방학 때부터 개강하거든요. 거기에서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이때는 면접 연습보다는 토론을 좀 많이 하거든요. 토론 문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보이십니까? 언론사 A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어요. 가상입니다. 자, 1번 첫 번째 사례. 대통령 후보 땡땡은 마약 전과가 있다. 두 번째, 천만 배우 XX는 마약 전과가 있다. 세 번째, 풍덕천동의 모 학원의 강사. 뭐 그렇게 유명한 강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김문종이라서. 네, 저는 이거 마약 전과가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되는 것인지. 바로 딱 느낌이 대개는 이게 이런 그 문제들을 접하시면 이게 직관적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논거를 펼쳐내는 거죠. 사실 재판도 그래요. 재판도 딱 보면 뭐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저놈이 나쁜 놈이네라는 게 거의 쉽게 알 수 있대요. 이제 문제는 그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의 논거를 쓰는 경우가 뭐 재판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역시 딱 느낌은 오시죠? 그냥 손만 좀 들어볼까요? 1, 2, 3번 다 언론의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마치 중학교 2학년짜리들 같으면 안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수업이 제일 힘들거든요. 무덤이에요, 무덤, 애들이. 2번까지 1, 2번은 언론의 자유다. 손. 네. 1번은 언론의 자유다. 손. 네. 셋 다 하면 안 된다. 셋 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손. 역시 몇 분은 안 드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딱 손 들어주신 분들에게 논거를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속으로 막 욕을 하실 수 있어서 여기에서 논거로 삼아야지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뭘까요? 마약인가요? 대통령 후보? 뭘까요? 제 생각엔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죠. 언론의 자유를 왜 보호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언론의 자유는 뭐랑 연결이 되면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쪽이랑 연결이 되죠.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한 대학교 때, 철없을 때 마약을 했다라고 해보시죠. 근데 그거를, 나를 아는 친구들을 통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떤 어머니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역시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는 건가요? 그건 안 됩니까? 아니면은, 이게 언론의 자유뿐, 그러니까 신문이라서, 그러니까 언론이라서 보호되고, 아니면 맘카페에 개인이 올리면 보호가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떤 어머니께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터뜨렸다. 어떤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죄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랑? 사생활 침해랑 비슷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네, 명예훼손죄가 되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가 무한히 인정이 되면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지 돼요. 그러면 다시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가,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언론의 자유랑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느냐라는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 권리. 오케이, 감사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저의 마약점과에 관련된 걸까요? 국민의 알 권리는 무엇에 대해? 네. 공공이죠. 그렇죠. 그렇죠. 공익에 관련될 겁니다. 공익에 관련. 어느 학원에 눈썹 진한 선생이 마약을 했다, 안 했다. 그게 공익에 관련된 걸까요? 몇몇 사람에게는, 예. 그런데 그 공익이라는 거는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국가의 행위, 다시 국가의 행위를 대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요? 그 사람들은 유명인인 것은 천만 배우나 유명 학원 강사나 아니면은 대통령, 정치인이나 똑같거든요. 왜 달라야 될까요? 네. 네. 자, 1, 2, 3번이 어떤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쪼개나가는 과정, 이 훈련, 또 이거에 대한 표현이 사고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저의 의견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가 만든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본권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죠. 각 사람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부인권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동물적인 자유인 거죠. 예, 토마스 홉스의 주장에 의하면, 제가 기분이 나빠. 쟤를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거를 위협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은 동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공격을 하죠. 예, 그 자연권이 있는 상태를,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뭐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법철학적으로 갈 건 없지만, 그런 상태가 됩니까?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유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유를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다 맡겨버립니까? 국가에게 맡깁니다. 국가에게. 그거를 법철학에서는 토마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했죠. 괴물, 엄청난 괴물. 다시, 우리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폭력적인 자유까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임의로 사용하면, 자의적으로 사용되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국가에게. 국가의 행동은, 국가라는 거는 추상적인 그 단체잖아요. 추상적인 집단이잖아요. 그건 국가의 행동을 누가 대신해서 해요? 예, 공인이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즉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권한을 국가에게 맡겼고 그것을 정치인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감시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알 권리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배우는 제가 영화관에 가서 돈 몇 푼 준 거? 그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일을 내가 알아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이성균 배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제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서. 저는 이때 그 언론사들이 하는 그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저런 그 명예훼손이 일상적으로 저렇게 심하게 받아도 되는가? 그럼 정치인과의 차이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한 끝에 방금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저의 견해일 뿐입니다. 조금 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예인의 공인성과 관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명해진 게 공인성이 있는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요거를 아주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의 근거를 쪼개가면서 개념어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좀 여러 개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친구들의 생각을 조금 깨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종이에 따로 한 장 받으셨죠? 한 장짜리. 좀 어려운 공통 질문입니다. 노키즈존. 네, 관련된 거. 요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대답을 요구하는데, 좀 지문이 요즘 지문이 꼭 나와서, 요거, 지문 쓰는 거를 친구들에게 좀 요구를 하거든요. 다 읽으시기에도 좀 바쁘실 것 같아서. 대충 한번 훑어보세요. 위에 거는 노키즈존에 관련된 거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주제가, 제가 종이를 못 받아서. 두 번째 주제가 뭐에 관련된 겁니까? 감사합니다. 네. 깨진 유의창 법칙. 4번은 근대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특목고 기출문제는 아니고, 대입 논술 기출문제인데, 제가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연습용 문제로 만든 겁니다. 이 세 개의 지문을, 혼합을 해서, 노키즈존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사실, 좀 조용한 식당,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삑삑거리고 막 다니면 좀 짜증이 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노키즈존이 생기긴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는 중요하지 않죠? 어떤 논거를 들어야 하느냐. 역시 그거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코치하는 논거는 사적 자치의 원칙 4번과 두 번째의 깨진 유의창의 법칙인데,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건 좀 쉽게 생각이 되죠. 뭐냐면은, 내 업무장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노키즈존으로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학원 운영을 할 때에도 우리는 상위 10%만 받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랑 생각을 해보면 노키즈존을 하는 것도 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주요 근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납언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제시문으로 낸 근거 또는 그 의도를 좀 알아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문제가 되는 핵심, 그러니까 상충되는 가치. 하나는 사적 자체의 원칙.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차별이죠. 차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사적 자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라고 해서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차별이 사회에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제시문을 구성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못 온다. 이거는 몇몇 아이들이 떠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우리는 상위 10% 이상의 친구들만 학원생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노키즈존은 안 된다라고 하려면 상위 10%가 안 되는 친구들 중에 그 수업을 잘 따라올 확률 있긴 있죠. 그러나 드물 겁니다. 친구들도 힘들 거고.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라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면 다, 그러니까 그 확률, 비율, 걔네들이 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엄마 말 안 듣나요? 그 비율로 보면 밥 먹는 게 방해된다, 영업에 방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적지 않을까요? 그냥 추측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한으로 얻는 이익과 제한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침해의 양을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현대사회에는 선과 선이 충돌한다. 이 이유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얘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선과 선이 충돌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약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옳으냐,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우선하는 것이 옳으냐, 둘 다 선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가 악마적이지 않습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당,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 쉬워요. 그런데 친기업이냐 친노동자적이냐, 이거는 둘 다 아주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야지 되는 거죠. 두 가지 장점이 있든 두 가지 용인해야지 될 어떤 그 폐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학원에서 10% 이상만 받는다. 로 인한 폐해. 그때 그 이익 형량과 노키즈존에 의해서 보호받는 법익과 침해받는 법익을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수준에서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좌절하는 얼굴을 해요. 그러겠죠. 아이씨, 그걸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라는 거를 이렇게 머리 풍선을 그냥 띄워놓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거 가지고 많은 시간 고민을 했으니까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안 하면 너네 떨어져 이러진 않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니까.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실전 면접 연습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곳에
밖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5분 동안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 이 친구도 합격한 친구입니다. 2년 전에 김천고에 하루에 그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왔을 때 한 번은 꼭 그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여주고요. 자기 거 보면 민망하겠죠. 민망할 겁니다. 근데 자꾸 보기 한 3번 정도 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그 피드백을, 자율적 피드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짧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중점으로 둔 거는 수업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일단은 영상을 찍는 것과 관련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